나이 들면 누구나 같은 길을 가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70세가 넘어도 정정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며 건강하게 사십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고 결국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죠. 요양원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가능하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시죠. 문제는 이런 삶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요양원에 가지 않고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습관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건강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노년에도 활력 있고 존중받으며 살기 위해 꼭 필요한 7가지 실천법.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요양원 걱정 없이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어떤 습관들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 근력과 균형 감각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전문가들은 70세 이상 노인도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이 70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하는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씩 걷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몸의 균형과 심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 꾸준히 걷는다면 노후에도 건강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걱정된다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추천합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건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너무 무거운 무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덤벨이나 탄력 밴드를 활용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요가는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운동입니다. 유연성을 기르는 것은 물론이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어 넘어질 위험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10분에서 15분씩만 해도 몸이 한결 가볍고 유연해집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를 꾸준히 하면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매년 약 3%에서 5%의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3년 전 넘어져 고관절을 다친 후 재활 과정에서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00g짜리 아령도 들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2kg 아령으로 운동할 수 있게 되었고 혼자서 장 보러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전문가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노년기에는 미각이 둔해지고 식욕이 감소하며
소화 기능도 저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양 섭취를 소홀히 하면 면역력 저하, 근육량 감소,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살코기, 생선, 계란, 콩류처럼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충분히 챙겨 드세요.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저지방 유제품, 멸치 같은 작은 생선, 그리고 녹색 잎 채소를 자주 드시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도 노년기에 중요한 요소죠. 변비를 예방하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려면 통곡물, 과일, 채소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지만 그렇다고 물을 안 마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셔야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달거나 짠 음식,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을 위해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분 섭취는 노년기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수는 인지 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신장 기능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병호 할아버지는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거실과 침실에 항상 물병을 두고 TV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한 잔씩 마시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덕분에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라고 자신만의 수분 섭취 비결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들은 혼자 살거나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들은 지역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공동 식사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실천 방안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체계적인 약물 관리입니다. 질병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특히 70세 이상이 되면 여러 만성질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몸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조용히 문제를 키우다가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같은 주요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정해진 검진 일정을 꼭 챙겨서 건강을 지키세요. 나이가 들면 시력과 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커지죠.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검진을 받아 충치나 잇몸 질환을 예방하세요. 씹는 힘을 유지하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 사고가 잦아지는 시기에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독감, 폐렴, 대상포진 같은 질환은 면역력이 떨어질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으면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약물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 간 상호작용이나 부작용 위험이 높아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영수 할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약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자꾸 헷갈렸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권해준 대로 약 케이스를 구입해서 요일별, 시간별로 미리 약을 분류해 놓습니다. 또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놓고 복용 시간을 잊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복용 중인 약이 많다면 반드시 한 곳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의 이름, 복용법, 용량까지 꼼꼼히 기록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을 제때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약 케이스를 사용하거나 알람을 설정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세요.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약과 함께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각각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각 의사에게 다른 곳에서 처방받은 약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먹고 어지럼증, 메스꺼움, 발진 같은 부작용이 느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즉시 의사와 상담하여 필요하면 복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순옥 할머니는 병원에 갈 때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요. 그래야 의사 선생님이 약물 간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대요. 또 약사님에게도 꼭 물어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라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 실천 방안은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정신 활동입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상철 할아버지는 10년 전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배우기로 결심했죠. 한 할아버지는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실버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면서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리듬을 맞추는 과정이 뇌에 좋은 자극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전화번호도 잘 외우고 새로운 사람의 이름도 금방 기억해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입니다. 소설, 역사,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향상되고 뇌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퍼즐이나 스도쿠, 낱말 맞추기 같은 두뇌 게임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게임들은 재미있으면서도 뇌를 자극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도 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음악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며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글을 쓰거나 일기를 쓰는 습관도 좋은 두뇌 운동입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인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바둑, 장기, 카드 게임처럼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게임을 하는 것도 뇌를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규칙을 기억하고 전략을 짜는 과정이 두뇌 활동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는 등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이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창원에 사시는 이미경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시니어 대학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니 지금은 간단한 영어 소설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공부를 이제야 하고 있는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있어요.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사용법을 익히면 정보 접근성도 높아지고 뇌에 새로운 자극도 줄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박정우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에 참여하면서 차츰 익숙해졌고, 이제는 유튜브로 관심 있는 강의도 듣고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자주 해요.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생긴 것 같아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문가들은 뇌는 평생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이 인지, 기능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5번째 실천 방안은 사회적 관계 유지와 다양한 참여 활동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 건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안동에 사시는 권오영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누구를 만나고 싶은 의욕도 없었죠. 그러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어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권 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지금은 복지관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복지관에 가서 활동하고 월 1회는 친구들과 산책 모임을 해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웃음이 돌아왔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데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직접 만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안부 인사부터 함께 산책하거나 식사를 하는 작은 노력들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종교 활동이나 취미 모임, 동호회 같은 그룹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집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행사나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세대 간 교류도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학교에서 멘토링을 하거나 젊은 세대와 교류할 기회를 갖는다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상통화나 SNS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어 외로움을 줄이고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임혜숙 할머니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책 읽어주는 할머니 봉사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할머니 언제 또 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건강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돼요.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영상통화나 SNS를 통한 소통이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남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는 코로나 때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매일 저녁 손주들과 영상통화로 이야기하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또 SNS로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계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6번째 실천 방안은 주거 환경 안전 개선과 낙상 예방입니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사고 중 가장 흔하고 위험한 것이 바로 낙상입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인의 독립적 생활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이병철 할아버지는 2년 전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그 후 집을 안전한 환경으로 개조했더니 훨씬 생활하기 편해졌고 불안감도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주거 환경 안전 개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욕실과 화장실은 미끄러지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면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는 샤워 의자를 사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모서리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어두운 곳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닥에 걸리적거리는 물건이 있으면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전선을 정리하고 미끄러운 러그는 고정하거나 아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넘어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치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안의 조명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공간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갈 때는 센서 등을 활용하면 어두운 곳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구 배치는 이동 동선을 고려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쉽게 손이 닿는 곳에 두고 동선에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하면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물건을 꺼내거나 정리할 때 사고가 나기 쉬운데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낮은 선반에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한 발판을 준비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 시스템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벨이나 응급 전화를 준비해 두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신체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은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김동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한발서기 운동을 30초씩 양발 번갈아 가며 3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10초도 못 버텼는데 꾸준히 연습하니 이제는 30초도 거뜬해요.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걸을 때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문가들은 집안 환경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나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많은 지자체에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제공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강릉에 사시는 윤정희 할머니는 아들이 스마트폰에 낙상 감지 앱을 설치해 주었어요. 만약 제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가족에게 알림이 간다고 해서 혼자 있을 때도 안심이 됩니다. 또 손목에 응급 호출기를 착용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상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의 낙상이 독립적 생활 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신체적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실천 방안은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 마인드 유지입니다. 노년기에는 은퇴,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정수영 할머니는 3년 전 6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고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매일 울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다 보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 할머니는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명상과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권하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 적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 유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루 10분에서 15분씩 명상을 하며 심호흡을 해보세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다 보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취미 활동은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정서적인 만족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웃음은 건강에 좋은 보약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유머를 공유하며 자주 웃는 습관을 들이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원을 가꾸며 자연과 교감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동물을 돌보며 책임감이 생기고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특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수에 사시는 김명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바다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이에요. 자연 속에서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면 일상의 작은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 안정과 일상에 활력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원주에 사시는 이영수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작은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강아지가 깨우면 억지로라도 일어나 산책을 나가야 하고 밥도 챙겨줘야 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또 강아지가 조건 없이 나를 반겨주고 사랑해 주니 외롭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산에 사시는 박영식 할아버지는 매주 목요일 복지관에서 하는 마음 나누기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과 고민이나 감정을 나누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란 걸 알게 되고 위로가 돼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전문가들은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와 상담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일이 두려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더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씩 7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들이 이어지다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건강하고 밝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명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